안녕하십니까, 도리쌤의 그림책 강의입니다. 네, 오늘은 269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그림책은 에밀리입니다. 에밀리 작가는, 글 작가는 마이클 베다드이고요. 그림 작가는 바바라 쿠니입니다. 예, 이 그림책의 특징은 사실주의 그림책입니다. 특히 시인 에밀리 디킨슨의 전기입니다. 네, 여기에 지금 주인공이 있는데요. 그 여자 주인공, 그 꼬마인 주인공이 1인칭이잖아요. 그 1인칭에서 뭐라고 하냐면 에밀리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이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외부 이야기인 에밀리의 뒷모습이 나온 그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내부 이야기가 있고, 그런 액자식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림 작가입니다. 바바라 쿠니입니다. 바바라 쿠니는 칼퇴권 메달을 2회 수상하셨고요. 여기에 1959년에는 젠티 클리어와 여우, 그 다음에 1980년에는 달구지를 끌고가 칼퇴권 메달을 수상한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전미도서상을 받은 작품은 록사 벅슨이라는 작품입니다. 그 외에 미스 럼피우스, 최고로 멋진 크리스마스 트리, 바구니 달이 있습니다. 내용입니다. 우리 집 길 건너편에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 신비의 여인이 있습니다. 이 신비의 여인이 에밀리 디킨슨입니다. 그녀는 거의 20년 동안 문박 출입을 하지 않았어요. 디킨슨이 돌아가시기 전 한 20년 동안에는 문박 출입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었다고 해요. 우리가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에밀리 디킨슨에게서 편지가 왔죠. 엄마에게 피아노 연주를 청하는 연락이었어요. 엄마는 나를 데리고 그녀의 집으로 갔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발문입니다. 친구들은 시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짧은 글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게 시죠. 친구들은 사후에 유명해진 시인인 에밀리 디킨슨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옛날에는 보통 이렇게 삶을 살아있는 그 생애 동안에는 작품이 유명해지지 않다가 사후에 유명해진 그런 얘기들이 이제 글 뒤쪽에 소개되어 있고 이렇죠. 그래서 이 그림책은 그림책 맨 뒷부분에 에밀리 디킨슨의 시가 한 편이 소개되어 있는 거죠. 여기 에밀리, 그 다음에 뒷표지가 나와 있는데요. 앞장에 보면은 이렇게 노란색 집으로 되어 있는, 여기가 이 주인공이 이 꼬마 여자아이죠. 이 친구는 맞은편 집에, 이 노란색 집에 맞은편 집에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뒤에 이 꼬마아이가 눈사람을 만들고 있는 이 부분은 이 꼬마 집인가 보다. 그런데 앞 표지에 소개된 이 책은, 여기에 나오는 집은 2층 집 창가에 나와 있는 분을 보니 여기는 에밀리가 살고 있는 집이구나. 여기에 제목은 에밀리입니다. 여기 이 부분이 외부 이야기예요. 외부 이야기에 에밀리 디킨슨이 문을 열고 이제 밖을 내다보는 모습이 보이죠. 그럼 방 안에서 지금 방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문을 열고 이렇게 바라볼 뿐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보면서 저기 집에서 그냥 갇혀갖고 있는 거죠. 본인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20년을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 이야기에는 에밀리 디킨슨의 이 모습이 앞모습이든 뒷모습이든 약간 이래 집 안에만 있는 이 모습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속표지죠. 속표지에 백합의 모습이 있고요. 자, 우리 거리에 신비의 여인이라고 불리는 아주머니가 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숫자를 놓고 소개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에 지금 T자가
그 탁자 역할을 하듯이 그렇게 지금 아주 특이하게 돼 있어요. 재밌죠? 예, 우리 거리에 신비 여인이라고 불리우는 아주머니가 한 사람 살고 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길 건너편 노란 집에서 자기 여동생과 함께 살아요. 2층 왼쪽 방이 그 아주머니의 방이에요. 표지에서도 보셨죠? 2층 왼쪽 방이었죠? 노란 집 앞을 지날 때 발돋움을 하고 보세요. 높다란 울타리 너머로 그 방을 엿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아주머니는 거의 20년 동안 자기 집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낯선 사람이 찾아오기라도 하면 그분은 달려가서 숨어버려요. 어떤 사람들은 그 아주머니를 두고 미쳤다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에밀리랍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에밀리랍니다. 예, 우리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 우편 구멍으로 편지가 들어왔습니다. 나는 편지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는 달려가서 그걸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에 난 좁다란 창으로 밖을 살짝 내다보았어요. 거기엔 아무도 없고 겨울만, 온통 새하얀 겨울만 있었습니다. 나는 거실에서 피아노 연습을 하고 있는 엄마에게 편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엄마가 편지를 뜯자 피아노 건반 위로 조그만 꽃이 떨어졌습니다. 난 그걸 주워 들었어요. 납작하게 말린 꽃이었습니다. 이웃에 사시는 분께 엄마가 편지를 읽었습니다. 저는 마치 이 꽃과도 같답니다. 당신의 음악으로 저를 소생시켜 주세요. 그 음악이 저에게 봄을 가져다 줄 거예요. 누가 보낸 거예요? 내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아니란다 얘야. 엄마가 말했습니다. 자, 이제 나가서 놀아라. 네가 갖고 싶으면 그 꽃들을 가져도 좋아. 그러고 나서 엄마는 그 편지를 챙겨 넣었습니다. 나는 2층 내 방 창턱 위에 그 꽃들을 놓아두었습니다. 백합 알뿌리들이 담긴 상자 옆에요. 백합 알뿌리들이 담긴 상자 옆에요. 그것들은 우리가 고향에서 가져온 것인데 겨울 내내 춥고 어두운 지하실에 놓여 있었어요. 이제 곧 그것들을 땅에 심을 수 있을 거라고 아빠가 말했어요. 그러면 이 집이 우리 집 같아질 거래요. 아래에는 눈 속에서 정원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 집 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 노란 집의 울타리 안까지 이어진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계단 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래층 거실 출입구 쪽에서 유리잔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목소리들이 어둠 속을 떠돌았습니다. 신비의 여인한테서 편지를 받았다면서요? 아빠가 말했습니다. 네, 오늘 편지가 왔어요. 납작하게 말린 꽃 몇 송이하고 말이에요. 그분이 저더러 자기를 위해 연주를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 갈 생각이에요. 누구나 그런 부탁을 받는 건 아니니까. 글쎄요, 호기심이 생기기는 해요. 하지만 살금살금 내 방으로 되돌아가는 게 계단 하나가 삐걱거렸습니다. 나는 침대에 앉아서 길 건너편을 바라보았어요. 아주머니 방 안에 불빛이 비쳤습니다. 그림자가 그늘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분도 이따금씩 저기에 앉아 나를 지켜보았을까요? 아빠가 이불을 덮어주려고 왔습니다. 계단에서 작은 쥐 소리가 난 것 같은데 아빠가 말했습니다. 거기 내가 갖고 있는 게 뭐니? 나는 아빠께 그 작은 꽃을 보여드렸어요. 마른 꽃들이 조금 이불 위로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 편지하고 왔다 말이지. 초롱꽃이로구나. 아름답기도 하지. 하지만 너무 갸날프게 생겼구나 얘야. 아빠는 그것들을 가만히 창턱 위에 내려놓고 길 건너편을 바라보셨습니다. 왜 그분은 절대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걸까요? 내가 물었습니다. 모르겠다. 사람들이 온갖 얘기를 다 하더라만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다. 아빠, 자장가 불러주세요. 내가 말했습니다. 아빠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말이 꽃잎처럼 이불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그 꽃잎들이 내려앉는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집안은 온통 음악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꽃에 물을 주며 아빠하고 온실에 있었습니다. 햇빛이 내 얼굴 위로 따스하게 내리쬐었어요. 그 아주머니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노란 집 숙녀 말이냐? 모르겠구나 얘야. 그분을 직접 본 사람은 많지 않단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키가 작고 늘 흰옷을 입는다고 하더구나. 우리는 이 화분 저 화분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아빠는 옮겨 다니면서 시든 이파리들을 뜯어냈습니다. 아빤 그 아주머니가 외로울 거라고 생각하세요? 때로는 그렇겠지. 우리 모두 다 이따금씩 외롭단다. 하지만 그분은 동무가 되어줄 여동생이 있고 또 우리처럼 꽃을 가꾸고 있지. 그리고 시를 쓴다더구나. 시가 뭐예요? 내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시든 이파리를 손바닥 위에 놓았습니다. 엄마가 연주하는 걸 들어보렴. 엄마는 한 작품을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데 가끔은 요술 같은 일이 일어나서 음악이 살아 숨쉬는 것처럼 느껴진단다. 그게 내 몸을 오싹하게 만들지. 그걸 설명할 수는 없어. 그건 정말 신비로운 일이거든. 그런 일을 말이 할 때 그걸 시라고 한단다. 저녁 놀이 노란 집 창문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어요. 이제 곧 밤이 될 것입니다. 나는 백합 알뿌리들을 창턱을 따라 한 줄로 늘어놓았습니다. 그것들은 편지에 담겨온 초롱꽃처럼 생기도 없고 죽은 듯이 보였어요. 하지만 아빠는 그것들이 숨겨진 생명을 지니고 있대요. 그래서 봄에 땅에 심으면 햇빛을 받고 비를 맞아 자라기 시작할 거래요. 아래층에서는 엄마가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내일 노란 집을 방문할 거예요. 내가 부탁하자 엄마는 함께 가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두려워졌습니다. 어쩌면 노란 집에 사는 아주머니도 두려워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숨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낯선 사람들이 찾아가면 달아나는 거예요. 하지만 왜 그런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사람들 역시 신비로운 존재인가 봅니다. 때로는 말이에요. 다음날 아침 정원에 눈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집박이 한 마리가 어느새 파릇해진 잔디에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봄이 오는 신호였어요. 길 건너편 울타리도 제 모습을 드러냈어요. 2층 방 창문에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나는 창턱 위에 초롱꽃 선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노란 집에 어떤 선물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엄마는 걸을 때마다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새 비단 옷을 입었습니다. 내가 입은 옷은 녹아 사라지는 눈처럼 환 흰빛이었어요. 내 호주머니에는 뭔가가 불룩하게 들어있었습니다. 아빠가 문에 서서 우리들을 지켜보았어요. 우리 발소리가 나무보도 위에 울렸습니다. 길은 진창과 거울들로 가득했고 하늘이 거울에 제 모습을 살짝 비춰보고 있었어요.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자 노란 집이 울타리 너머로 물러섰습니다. 들어오세요. 우리를 맞이하러 나온 부인이 말했습니다. 오, 꼬마 손님도 오셨네. 에밀리가 기뻐하겠네요. 부인은 소리가 울리는 홀과 문, 그리고 계단 옆을 지나 뒤쪽 거실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커튼들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방은 어두침침하고 딱딱한 느낌이었습니다. 피아노가 벽에 붙어 서 있었어요. 탁자 위 화분에는 히아신스 꽃이 피어 있었어요. 히아신스의 짙은 냄새로 방 안 공기가 어지러웠습니다. 나는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계단 위로 얼른 사라지는 흰빛이 보였습니다. 편히 여기세요. 부인이 말했습니다. 찾아주셔서 너무나 기뻐요. 그런데 제 언니가 오늘 몸이 좋지 않답니다. 언니는 부인과 자리를 함께 할 수 없을까봐 걱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부인께서 연주를 하시면 들을 거예요. 부인은 나를 의자로 데려다 주고 방을 나갔습니다. 엄마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연주를 시작할 때 엄마의 손가락들이 건반 위에서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음악이 어두운 방에서 퍼져나갔습니다. 나는 손을 슬그머니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엄마가 연주를 멈추고 내 쪽으로 몸을 돌렸을 때입니다. 박수 소리가 잔물결 치며 계단 아래로 밀려오더니 이윽고 어린 소녀의 것 같은 가녀린 목소리가 뒤따라왔습니다. 성무님, 당신의 연주는 뒷바퀴의 노래보다 아름답군요. 좀 더 연주해 주세요. 벌써 봄 기운을 느낄 수 있네요. 음악이 다시 시작되자 나는 조용히 살금살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계단 아래까지 발끝으로 걸어갔습니다. 내 심장이 마치 작은 새의 심장처럼 빠르게 뛰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층계참에서 나는 발을 멈췄습니다. 거기 꼭대기에는 온통 새하얀 여인이 한 사람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분은 나를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조그만 의자에 앉아서 무릎 위에 놓인 종이 위로 연필을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분이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장난꾸러기 꼬마야? 그분이 말했습니다. 이리 오렴. 나는 그분 옆에 섰습니다. 우리 옷은 둘 다 눈처럼 하얀색이었어요. 나는 그분의 무릎에 놓인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게 시예요? 내가 물었습니다. 아니, 시는 바로 너란다. 이건 시가 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일 뿐이야. 창틀 위에 놓아둔 초롱꽃처럼 그분의 목소리는 가볍고도 예민했습니다. 아주머니께 보물 좀 가져왔어요. 내가 말했습니다. 나는 호주머니에서 백합 알뿌리 2개를 꺼내 그분의 무릎에 내려놓았습니다. 땅에 심으면 백합꽃으로 변할 거예요. 어머나 예뻐라. 그분이 말했습니다. 그럼 나도 너에게 뭔가를 줘야겠구나. 그분의 연필이 무릎 위에 놓인 종이 위를 가로지르며 급히 움직였는데 그 모습이 마치 엄마의 손가락이 피아노 건반 위를 가로질러 미끄러질 때 같았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접어서 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자, 이걸 숨겨두렴. 나도 내가 준 선물을 숨겨둘 거야. 아마 머지않아 둘 다 꽃이 필 게다. 나는 거실에 있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직까지 음악이 연주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나는 그것이 살아 숨쉬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손으로 호주머니 속을 더듬었습니다. 나는 햇빛이 온실 마루바닥 위에서 춤추는 광경을, 아빠가 꽃잎을 뜯어내는 모습을, 그리고 시를 떠올렸습니다. 엄마는 연주를 마치고서 나를 돌아보며 가볍게 웃음을 머금었습니다. 부인이 은쟁반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은쟁반 위에는 쉐리주 한 잔과 생강병 한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연주였어요. 이렇게 와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부인이 말했습니다. 부인과 함께 앉아서 엄마는 쉐리주를 마시고 나는 생강빵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에밀리 아주머니의 눈동자 빛깔은 유리잔에 조금 남아있던 쉐리주 빛깔이었습니다. 곧 봄이 왔습니다. 하루는 내가 내 방 창 아래에다 백합 알뿌리를 심는 걸 아빠가 도와주었습니다. 백합 알뿌리가 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빠가 말했습니다. 나는 높은 울타리 넘어 자기 정원에서 내가 준 선물을 숨기고 있을 에밀리 아주머니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곧 햇빛을 받고 비를 맞아 그것들이 자라기 시작할 거예요. 새싹들이 흙에서 돋아나고 그 다음엔 백합꽃이 온통 새하얗게 필 거고요. 이건 역시 신비로운 일입니다. 너무나도 많고 많은 일들이 신비롭습니다. 네, 여기 백합과 나비들도 있지요. 그 다음에 에밀리 디킨슨의 시가 하나 나와 있죠. 네. 지상에서 천국을 찾지 못한 자는 하늘에서도 천국을 찾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 간에 천사들이 우리 옆집을 빌리기 때문이다. 애정을 기울여 에밀리. 이렇게 돼 있죠. 자, 오늘 책 어떠셨어요? 늘 에밀리라는 책을 책장에다 꽂아놓기만 하고 이게 뭐지? 이러다가 이번에 자세하게 읽어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에밀리 디킨슨의 전기를 담고 있었어요. 네, 잔잔하지만 시인의 삶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